그럼 지금부터 위공 박세일 선생 서거 9주년 추모 세미나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과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미나 사회를 맡은 한반도 선진화재단 더 새로운 생각 위원장 정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 기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선진화재단 박재환 이사장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척 추운 날씨에 무척 바쁘실 텐데도 참석해 주신 한반도 선진화재단 가족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공 박세일 선생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어느덧 9회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선생의 부재는 시간과 함께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선생께서 남긴 물음과 당부는 더 또렷이 다가오고 그분께 진 마음의 비전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의 뿌리인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자유는 책임과 절제에서 분리된 채 권리로만 이해되고 법치는 진영 논리와 다수의 힘에 흔들리며 공론장은 정오와 배제의 언어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위공 선생께서 그토록 경계하셨던 민주주의의 자기 잠식이 결코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오늘 세미나는 추모의 자리를 넘어 위공 선생의 사유를 현재로 소환하는 엄숙한 성찰의 자리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직시하고 법치주의의 본령을 다시 세우며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감내할 책임이 무엇인지 되물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세미나가 자유와 책임, 민주와 법치의 균형을 회복해 나가는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해안과 열정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밝히는 든든한 힘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의 따뜻한 말씀으로 추모 세미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님의 추모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영 국회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선재단 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위공 박세일 선생께서 우리 곁을 떠난 지 언 9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 우리는 시대를 치열하게 살다 가신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위공 선생은 학자이자 실천가였습니다. 경제학자였지만 숫자에 머물지 않았고 정치인이었지만 권력에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의 사유는 언제나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향해 있었습니다. 선생의 시선은 개인에게는 자유와 기회가 넘치고 나라에는 덕이 넘치는 부민 덕국의 꿈을 향해 있었습니다. 선생은 선진화라는 말을 단순한 구호가 아닌 제도와 정책과 의식의 총체적 전환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시장과 복지, 성장과 분배,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을 학문으로만이 아니라 현실 정치 속에서 구현하려고 애쓰셨습니다. 특히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셨던 위공 선생의 문제의식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작금에 대한 민국이 깊이 되새겨야 할 유산입니다.
선생께서는 단기적 인기나 이념의 승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국가 운영을 늘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도 선생은 정쟁보다는 설계를, 선동보다는 설득을 택하셨습니다. 그런 선생의 태도는 좌파의 선동과 구호에 우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무한 궤도의 정쟁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더욱더 귀하게 다가옵니다. 위공 선생께서 영면하시기 전 저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힘겹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대한민국 잘해라. 위공 선생의 삶은 끝까지 그 화두를 포기하지 않았던 경세가의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선생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건국,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라는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선생께서 남기신 사유와 책임의 무게는 여전히 우리 후학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리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우리 후학들은 물러나거나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평생의 가르침을 주시고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어주신 위공 선생의 당부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2026년 1월 14일 제자 국회의원 박수영 올림. 네, 박수영 의원님께서 박세 이사장님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이 담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음은 이제 본 발제 및 토론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영수 전 영남대학교 교수이시자 현 TV조선 보도고문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박세일 선생님 서거 9주년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갖게 돼서 일단 매우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는 다 뭐 동요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이 서로 달라도 이제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해서 한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런 어떤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위공 선생은 사실은 좀 더 오래 사셔서 우리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셨어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통일을 보셨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공 선생님이 남긴 한반도 선진화, 그다음에 통일, 더 나아가서는 세계 최고의 어떤 국가를 만드는데 오늘날 우리 위기에 처한 한국이 어떻게 정치를 좀 다시 살려가지고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정치를 살려서 어떻게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을지 오늘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먼저 이 순서대로 세 분이 오늘 그 발표자를 모셨는데 다 민주주의 쪽에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그 교수님들입니다. 첫째 조원빈 교수님이신데요.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셨고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오래 봉직을 하면서 그 민주주의 그 연구소 발전연구소를 오랫동안 담당을 해왔습니다. 좋은 글들을 많이 발표하셨고요. 오늘 그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석주 교수님이신데 조석주 교수님도 지금 이제 경희대학교 경제학과에 계세요. 원래는 학부 때 그 전공이 정치학이시고 공부도 정치학으로 하셨는데 합리적 선택 이론 쪽으로 공부를 이제 깊이 하셔가지고 경제학하고 사실은 좀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 학제적인 어떤 연구를 하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그 연구를 많이 하셨고요. 또 국가 통치나 운영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어떤 견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뭐 우리 국가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조금 더 좀 거시적으로
근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인호 교수님은 뭐 법학 쪽에서 이제 공부를 오래 하셨고 특히 이제 헌법학을 오래 공부를 하셨습니다. 사실 뭐 헌법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한 48년에 만들어졌으니까 한 60년이 넘게 70년 가까이 됐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깊이 헌법에 관심을 가져본 적은 아마 최근 1, 2년 사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히 12.3 비상경으로 인한 어떤 정치적 위기에 대해서 이 헌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조원빈 교수님부터 한번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발표는 2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조원빈입니다. 우선 저도 존경하는 박세일 선생님 이 서거 9주년 추모 세미나에 초대를 해주신 박재환 이사장님과 박수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영수 교수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어쨌든 되게 오래간만에 글로는 많이 뵙지만은 직접 뵙기 오래간만에 뵙는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김영수 교수님께서 소개하셨듯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있는 좋은 민주주의 연구센터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러면 그 평가를 기반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도 거기에 연장선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발제문을 보시면은 한국 민주주의 사실은 한국의 현대사가 모두 아시겠지만은 언제나 불확실하고 극적인 사건들이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1945년 해방 이후에 사실 1공화국 하면서 1공화국도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한국에서 쿠데타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또 쿠데타가 있었고 또 쿠데타 이후에 87년에 어쨌든 소위 말하는 민주화 이행하고 지금 6공화국이라는 게 소위 87년 체제가 우리가 머물고 있는데 이 87년 체제가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직선제라든가 소수의 그 당시에 관심 있던 것들만 관심이 있었지 아주 고민한 그런 헌법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로도 지금 30년 넘게 어쨌든 제6공화국 체제가 있으면서 했는데 사실 그동안 더 이상은 우리가 또 물론 그 사이에 97년에 우리가 재정 위기를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있었고 했지만은 다시 쿠데타가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꾸지도 않았었는데 지지난이 벌써 그렇게 됐군요. 어쨌든 12월 3일 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미 그 전에 사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것들은 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이미 예견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위기라는 게 계엄까지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지만은 그림 1을 보시면은 여기에 스웨덴에서 있는 VDM이라고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하는 연구인데 87년부터 지난 2024년까지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건데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 라인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 라인은 선거 민주주의 지수에 대한 변화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밑에 세 번째는 참여민주주의 인덱스인데 보시면 이제 87년 이후에서 쭉 증가하다가 계속해서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2024년에는 또 아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외부에서도 민주주의를 평가하는데 사실은 이미 2024년에서의 민주주의 수준이 아주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민주주의를 보는 시각이 다양한데 이게 제도적으로 단순히 선거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거가 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선거 주변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언론이라든가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나마 한국은 좀 더 다른 민주주의 측면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참여민주주의. 즉, 그 흐름은 비슷하지만은 그 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더 문제가 많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유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가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발전시키려면 어떤 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 두 번째는 동아시아 3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 변화입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일본하고 우리와 대만 이렇게 보면은 일본은 되게 뭐 큰 변화 없이 쭉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2000년대 2010년이 지나면서 조금 이제 서서히 좀 내려가는 자유민주주의가 내려가는 상황을 보이고 대만과 우리는 사실은 그 민주화를 80년대 말 대만은 90년대 중반에 민주화를 겪었는데 쭉 진행하다가 대만은 그래도 뭐 조금씩 나아지고 지금도 우리가 한국보다 나은데 한국은 나아졌다가 떨어졌다가 나아졌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그런 격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동아시아에서도 대만보다도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제 비교적인 시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까 선거민주주의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인가 했을 때 자유민주주의에서 이 지표가 보여주는 것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가 그런 것은 당연히 개인이 자유죠. 그러니까 개인이 자유를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 그 삼권 분립이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고민해 볼 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좀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좀 이제 다시 그 퇴행하거나 그리고 그러니까 2026년을 바라봤을 때도 과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민주당이 행정부를 차지하고 있고 입법부까지 다수당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 지선이 있는데 지선까지 하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법개혁을 통해서 사법부까지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런 그러니까 한 정당이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무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도적으로 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되게 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뭐 한반도 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비교적인 시각에서도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위기라는 것들은 충분히 알 수 있고 특히나 저는 그 제도적인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위기의 가장 근간 중에 하나는 정치 양극화 그리고 포퓰리즘이 되게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런 정치적 양극화가 사실은 이미 우리가 했듯이 어쨌든 지난 2025년 3월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우기도 했고 그것은 이미 2017년에 촛불 시위를 연상했지만 훨씬 더 격렬했던 이번 시위는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그런 계엄 선포로 촉발되었고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윤 대통령이 책임론을 두고 국민의 여론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아시겠지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탄핵 찬성과 반대 진영의 대규모 집회가 매 주말마다 격렬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안을 가결한 후에도 대립하는 시위는 이제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그 보궐선거에서도
투표율은 되게 높았습니다. 79%라는 거는 이제 민주화 이후에 물론 뭐 87년 대선이라든가 92년 대선보다는 낮았지만은 그래도 79%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50%를 못했죠. 49%고 김문수 후보가 41%,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도 8% 내외를 해서 사실은 보면은 이제 반반으로 나뉜, 진보와 보수가 반반으로 나뉜,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은 되게 그 정치적 양극화가 어쨌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이게 정치적 양극화 로만 그러니까 머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시 여러분 뭐 정서적 양극화라는 말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양극화가 첨예해지고 그런 정서적 양극화의 근저에는 이제 한국민주주의 이행 이후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간의 정권 교체와 이에 따른 정치 보복이 악순환이 결과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은 단순히 정권 교체는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정권 교체 이후에 어쨌든 진보적인 정권이든 보수적인 정권이든 이전 정부에 대한 그런 탄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뭐 사실 2017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임피치먼트가 절정에 달았고,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또 그 사회를 이제 포용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출범 직후에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내세워서 직전 보수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보수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감행했고, 아시겠지만 두 대통령 모두 부패 혐의로 투옥됐고 보수 세력은 이를 정치 보복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나름대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진보 측 대통령에서는 처음으로 그러니까 보수의 지지 없이 이제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그 결과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진보와 보수 간의 그런 정치 보복이 이루어지고, 또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이미 그런 것들이 되게 심각한 분열과 감정적 갈등으로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정치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이게 이미 있는 지역 갈등이라든가 경제 갈등뿐만 아니라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세대 갈등으로 돼 있어서 지금의 그런 그 젊은 세대, 특히 20대와 30대와 40, 50대 간의 갈등, 그런 것들도 되게 그런 것들이 단순히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고 정치적인 지지,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 거로 이루어지면은 계속해서 우리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불안한 기반 위에 뛰어 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최근에 그런 그 학계에서는 그런 것을 디지털 파퓰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와 진보 간의 그런 플랫폼이죠.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아젠다들 지금 되게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양극화가 완화되기보다는 더 첨예화되고 있는 것들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 민주주의는 계엄령과 논란이 많았던 탄핵 절차라는 정치적 격변을 견뎌내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겉으로는 이뤄내긴 했지만은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신과 좌우로 분열되어 있는 사회, 특히나 디지털 포퓰리즘이 지배하는 양극화된 언론 환경은 한국 민주주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국민 간의 소통과 협력을 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심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도적으로는 권력 분립을 위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의사를 집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권력이 자의적 행사를 억제함으로써 작동하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기적인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부여와 복수정당 체제 하에서 정치적 경쟁은 권력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책임성 확보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하며, 언론 및 결사의 자유는 권력에 대한 상시적 비판과 견제를 가능케 하는 공론위장을 토대를 형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삼권 분립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작동 원리 중 하나이고 당연히 특정 권력이 비대해져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고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특히나 한국은 어쨌든 권위주의를 겪고 민주화를 하면서 사실 행정부는 이미 비대해졌고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권력기관인 입법부와 그 사법부에 대한 그런 개혁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 나중에 토론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그 참여민주주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할 때 가장 취약한 것들이 참여민주주의입니다. 이제 올해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사실 지방선거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라는 게 참여민주주의의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 참여민주주의 심화가 한국 민주주의를 좀 더 심화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문제다. 즉 우리는 뭐 선거민주주의를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제도적으로는 하지만 여전히 그게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의민주주의의 공백을 메우고 민주주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시민이 정책결정 참여 확대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대외적으로도 한국의 제일 취약한 분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그 참여민주주의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논의되고 있는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기민주주의. 즉 과거의 참여가 찬반 투표와 같은 단편적인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공론공화위원회라든가 시민의회처럼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토론하며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갈등이 첨예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는 대안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도적 참여의 통로의 실질화, 즉 이미 주민참여예산제나 디지털 정책 제안 플랫폼은 이미 존재하지만 이들이 형식적 운영에 탈피해 시민의 제안이 실제 예산 편성이나 입법으로 이루어지는 체감형 제도로 혁신하려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거나 부적격한 공직자를 소환하는 등 직접 참여 수단의 강화에 대한 요구 역시 유권자의 통제권을 확립하려는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여민주주의 심화는 시민의 역할이 정치적 소비자에서 정책이 공동 생산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즉 유권자는 정치인이 내놓은 공약을 선택하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직접 의제를 설정하고 대안을 설계하는 능동적 주체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 참여의 심화는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집행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듯이 밀실에서 결정된 정책은 대중의 저항에 부딪히기 쉽지만 투명한 공론장을 거쳐 형성된 정책은 비록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그 결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공동체의 통합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결국 참여민주주의 심화는 대의제와의 대립이 아닌 대의제를 보완하고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즉 시민의 상시적인 참여는 선출된 권력이 민의에 늘 깨어있게 만드는 민주적 감시망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운영의 중심을 관료에서 주권자인 시민으로 되돌려 놓게 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 교수님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뭐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면은 역시 이제 한국이 처음으로 우리 13 비상경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 같아요.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볼 때. 근데 결국 이제 그런 민주주의가 거꾸로 갔을 때 이걸 어떻게 다시 좀 살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 교수님께서 아마 대안을 크게 2가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제도라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행위라는 측면인데 민주주의 기본을 지켜야 된다는 거, 삼권 분립이라는 거를 민주주의 기본을 지켜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기본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직접 주권자로서 참여를 좀 더 촉진을 해야 되겠다. 수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입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국민 소환제라든지 이런 행위를 좀 해야 되겠다. 그걸 통해서 좀 민주주의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발표를 다 듣고 우리 좌석에 계신 선생님들 또 질의를 듣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답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주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의 조석주입니다. 이렇게 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여러 세미나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박세일 선생님이 정부에 들어가시기 전 그 마지막 시기쯤에 이제 대학을 다녔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들어가서 활약하시는 것도 많이 봤고 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존경하는 조은비 선생님께서 굉장히 민주주의 한국의 히스토리라던가 구체적인 개혁안들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좀 제가 생각하는 이 민주주의 위기를 어떤 정치학 이론, 정치경제 이론 측면에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좀 정의를 하고 그것을 한국의 상황,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한국만의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기본적인 대응 방향이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한 10년 동안 비교 정치학계에서 가장 많은 문헌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부분이 민주주의 퇴행하고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제 세계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학 공부하는 저도 그랬고 21세기 초반 정도까지의 굉장히 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장밋빛 전망, 그 다음에 국제 체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갖고 있었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여러 유럽의 파퓰리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 정도의 발전 국가에서 많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제 학계에 큰 많은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약간은 이제 좀 추상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란 게 그럼 뭐냐? 그러니까 위기를 얘기를 할 때도 사실 위기란 게 많지 않습니까? 무슨 지금 우리가 상당히 긴 동안 청년들이 직장을 못 잡는 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전혀 해결 못하는 것도 위기고, 노인 빈곤 때문에 자꾸만 노인 자살률이 일어나는 것도 위기고, 안보에도 위기가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위기가 많은데, 그럼 우리가 이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거는 그런 것들과는 어느 정도 다른 어떤 독립적인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뭔가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먼저 이제 민주주의가 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민주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한국이면 한국의 이 공동체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평등하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도 없고 귀족도 없고 누구나 한 표를 가지는, 누구나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러한 체제에서 이제 결정을 하자는 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모든 시민이 평등한 체제가 민주주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거의 이제 현대적 형태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거로 이제 정부를 뽑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잘못했으면 시민이 한 표씩 던져가지고 선거로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걸, 이걸 이제 비교 정치학계에서는 최소주의적으로 정의된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안정화돼 있다라는 것은 내가 권력을 잡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사회를 굴리고 싶은 어떤 세력이 있을 때 내가 무슨 어디 군부 실력자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 무슨 귀족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고 돈이 많은 특정 계층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 거고, 그런 민주주의가 안정화돼 있다는 거는 정부가 선거에서 지면 이제 물러나는 거죠. 물러나고 딴 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럼 다음 선거는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다음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내가 정부할 때 이거에 만족을 못했는데 이런 걸 만족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방식으로 경쟁을 하는 것. 모든 정치 세력에게 그런 방식으로만 경쟁을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되어 있는 상태. 그거를 이제 저희 비교 정치학계에서 말하는 이제 민주주의의 공고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떤 불만이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떤 해결해야 되는 문제, 취직이 안 된다, 너무 가난하다, 모든 문제들에 이 갈등을 국가 정책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여러 세력들이 부딪히게 되는데, 그 갈등이 프로세스되는 방식이 선거를 중심으로 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되고 내 갈등이 해결을 못했으면 다른 세력을 지지하고 다음 선거에 도전하고 그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으면 민주주의가 이제 안정적으로 굴러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불만을 가진 세력이 그걸 도저히 나는 민주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군대를 동원하겠다라든가 나는 시위를 해서 폭력혁명을 하겠다든가 이러면 이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방식이라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쿠데타나 폭력혁명 같은 식으로 급격하게 무너지는 거고,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선거에서 경쟁적으로 서로 세력들이 부딪히면 민주주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쿠데타식으로 무너뜨리지는 않지만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은 정치 지도자가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제도를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집권을 했을 때 했던 거, 그다음에 이제 헝가리의 오르반이라든가 터키의 에르도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자기의 지지를 바탕으로 제도를 바꿔서 더 이상 나중에는 차베스 외에는 누구도 선거를 이길 수 없는 상태, 에르도안 외에는 누구도 선거를 이길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민주주의 국가였던 것을 민주주의가 아니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경우 모두를 이제 생각을 해봐도 결국은 갈등이 민주주의에서 프로세스가 안 되고, 그것들이 경쟁을 해치는 방식으로, 민주적 경쟁을 해치는 방식으로 된다면, 그래서 퇴행이라던가 어떤 쿠데타라던가 이런 거의 위험을 이제 갖기 시작을 한다면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한국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 대략 87년서부터 시작해서 92년의 정권 교체도 사실은 정당 내의 정권 교체지만, 사실 그 이전 50의 뿌리를 넣었던 노태우 대통령에서 원래 야당의 당수였던 김영삼 정부로 교체가 되는 건 상당히 큰 교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97년에 이어서 다시 이제 김대중 정부로의 정당 간 선거 교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0년이 지나서 진보 정부에서 다시 보수 정부로 교체가 일어나고, 이런 식의 정권 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한국은 이제 민주주의 공고화가 됐다는 걸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뭐냐라는 걸 제가 물을 때 이제 농담을 하는 얘기가, 달력 보고 정치를 하면 그게 대의민주주의 정치다. 오늘 선거 끝나면 다음 선거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냐, 그거를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대의민주 정치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달력 보고 정치를 하는 정치 체제가 이제 어느 정도 성립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권력이 바뀌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근데 사법부 독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게 왜 그러면 유신 때는 사법부 독립이 안 되고 지금 육공화국에는 사법부 독립이 유신 때보다 훨씬 잘 될 수 있느냐? 그건 왜냐하면 유신 때는 박정희 정부가 끝날 거라고 아무도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한테 정부가 압력을 넣으면 이 압력을 벗어날 방법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5년 뒤에 대통령이 바꿀 수 있으면 대통령의 압력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로 권력을 교체할 수 있다라는 게 그만큼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고화해야 되는 민주주의에 결정적인 균열을 가져온 것이 바로 12월 3일 날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인 거죠. 그래서 비상계엄 사태가 정확하게 뭐를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선거에서는 분명히 그전 총선이 있었어요. 총선에서는 야당에게 과반수를 얻으면서 분점점주가 사실은 반복이 됐던 겁니다. 분점점주가 반복이 됐다는 것은 헌법상, 선거상 시민이 선택한 상태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그냥 교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교착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비상계엄이 일어난 거고, 그 비상계엄으로 이제 아무리 작은 권력 지형을 바꾸려고 했어도, 하다못해 뭐 2명, 3명을 체포하려고 했어도 그거는 이미 비민주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충격이 주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한국의 시민들이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 있다고 믿고, 반드시 내 대표가 바뀌고 내 권력이 바뀌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만 바뀔 수도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계엄을 할 수 있구나라는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라는 게 이제 현재 한국 민주주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럼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이제 1년이 좀 넘게 지났는데, 저는 이 사건으로 한 위기는 일단 종료되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은 엄청난 문제였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연적인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12.3 비상계엄, 이친이 쿠데타의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걸로 이 사건을 어느 정도 말이 되게 구성을 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중 어떤 변수도 저는 이 비상계엄을 필연적인 상황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분이 갖고 있는 뭔가 특이한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특이한 욕망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제하고서는 이 사건은 이제 설명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을 빨리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에 여기 자료집에 써놨습니다만 저는 12월 2일까지도 민주주의 공고와 균형이 완전히 성립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비록 일어났지만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 헌법에 쓰여진 절차대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거리 선거가 이루어지고 선거로 인한 권력 교체가 이루어져서 모든 것들이 실제 우리의 현적을 아무것도 해치지 않고 다 해결을 했다라는 점에 이제 중점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12.3이 일으킨 직접적 위기 자체는 이제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그보다는 그 전후 맥락으로 우리가 있었던 일반적인 민주주의 위기가 무엇인가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이제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양당도 더 적대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좀 캄다운 하다는 거죠. 좀 캄다운 한다는 게 일단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의 요소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뭐냐? 이거를 제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균형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이제 두 개로 약간은 임의적으로 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민 내에 정치 세력 내에 충직한 민주주의자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충직한 민주주의자가 중심을 차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로얄 데모크래시라는 말은 이제 비교 정치학자 대가인 이제 후안 린츠라는 분이 사용한 용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민주주의의 가치가 내 당파의 가치를 우선하는 민주주의자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마이 로얄 그러니까 반만 충직한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 민주주의 가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 당파 내가 진보면 진보적 정책이 반드시 돼야 되고 진보적 정부가 돼야 되고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보수 내 당파가 보수면 보수 정책이 돼야 돼 보수 정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설문조사에서 물어서 민주주의 가치가 중요하다면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충직한 민주주의자와 반만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뭐냐면 내가 보수인데 진보 정부가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하면 국회 달려가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진보인데 보수 정부가 하면은 딸리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보수지만 보수 정부가 쿠데타를 해도 나가서 싸우고 나는 진보지만 진보 정부가 쿠데타를 해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게 바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반만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이제 민주주의 퇴행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오르반이나 차베스나 하는 게 처음부터 급격한 쿠데타 같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미세하게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제도를 살짝 바꾸는 거죠. 미세하게 예를 들어서 언론 시장에 개입을 해서 야당을 지지하는 언론이 불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민주적이냐 비민주적이냐 물으면 민주적이라고 대답하지만 그걸 하는 게 우리 편이고 그 다음에 그걸로 손해보는 게 나쁜 편인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저 좌파들이 정권을 잡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이제 반만 충직한 민주주의자예요. 그래서 반만 충직한 민주주의자가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보다는 충직한 민주주의가 많을 때 어느 쪽 정파건 간에 쉽게 민주주의를 침해할 수 없고 민주주의가 튼튼하게 보호가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보통 이제 첫 번째 제가 한 얘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충직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많이 만들 것인가는 굉장히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항상 뭐 교육을 하고 설득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 그거는 어떤 정치의 구조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시민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의 문제일 겁니다. 그럼 정치 구조에서는 충직한 민주주의자가 설사 아주 많지 않더라도 여러 파의 세력들이 각자의 당파적인 이익을 추구해도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민주주의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냐면 개방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폐쇄적으로 사람들 모르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어떻게든 세력 연합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당파 간의 어떤 말하자면 과점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적으로 경쟁이 일어나면은 예컨대 왼쪽이 민주주의를 침해하려 그러면 오른쪽의 공격이 굉장히 강하고 오른쪽이 민주주의를 침해하려 그러면 왼쪽의 공격이 굉장히 강하면 중간에 충직한 민주주의가 많지 않더라도 민주주의를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비추어서 한국의 지금 현 상황을 본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경쟁적인 양대 진영 체제라고 이제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인 양대 진영 체제를 본다면 이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저는 6공화국 40년 동안 한국 정치 체제가 굉장히 경쟁적이고 그렇잖아요. 뭐
예컨대 문재인 정부 때 총선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이겨서 이제 계속 민주당만 이기는 거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대선에서 다시 민주당이 선거에서 질 수 있는 그 정도 경쟁성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경쟁의 방식은 계속해서 점점 더 개방적이 됐습니다. 정당의 당원 수도 늘어나고 정당 내의 공천 방식도 많이 바뀌고, 이것이 뭐 팬덤이라든가 극렬 지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보다 명백히 더 많이 개방된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방된 양대 진영, 개방된 경쟁 체제를 강화했다는 점에서는 한국민주주의가 지금 장점이 있고, 그러나 이 양대 진영 체제가 격렬한 적대적인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적대적인 경쟁, 이제 조은빈 선생님께서 정서적 양극과 정치적 양극과 말씀해 주신 것과 이제 같은 맥락인데, 그런 면에서 자꾸만 충직한 민주주의자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반만 충직한 민주주의자가 공론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점에서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개방성을 계속해서 살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양극화가 적대적인 경쟁을 줄일 것인가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위기가 벌어지는 양상은 저는 이제 포인트를 이제 정당의 강화로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게 지금 전세적인 현상인데, 과거에 민주주의가 우리가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방식은 사회의 어떤 이익을 대변을 하는 정당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활동을 하고, 그 정당이 자기가 생각하는 강령이라든가 정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디어가 이 정당들의 내용들을 보도를 하면서 논쟁을 이끌으면서 사회의 공론장이 만들어갑니다. 지금은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반대가 돼 있습니다. 미디어는 다 당파적이 됐어요. 미디어는 정당의 내용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적대적인 당파성, 쉽게 말하면 레프트 미디어는 우파가 얘기하는 거를 최대한 선정적으로 까는 내용의 콘텐츠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대중을 사로잡고, 정당은 뭘 하고 있냐면, 정당이 지금 양극화된 거로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정당은 그냥 대중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에 의해서 먼저 대중이 당파화가 되고, 그 다음에 당파화가 된 대중이 대중을 정당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제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위기의 양상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애초에 이 적대적인 미디어가 먹히는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이 적대적인 미디어가 먹히느냐? 이거를 이제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사회가 복잡화되고 지구화된 이 상황이 제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면은 진보 정부가 정권을 잡건 보수 정부가 정권을 잡건 5년이라는 정부 임기 동안 5년 막판이 됐을 때 유권자를 만족시키는 정부가 없습니다. 왜? 문제 해결을 못 하잖아요. 청년 실업 아무도 해결 못 하고, 노인 빈곤 아무것도 해결을 못 하잖아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국민국가의 힘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고,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불평등 문제만 해도, 경제적 불평등만 해도 1980년부터 2020년까지 많은 선진국에서 다 불평등이 악화됐지만, 이거를 선거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막상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합니다. 무슨 국제관계도 걸려 있고, 자본이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것들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적인 선거는 치르지만 실제로 정부의 정책은 뭐 중앙은행이라든가 국제기구라든가 이렇게 테크노크라트에 의존을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고, 테크노크러시라는 게 민주적인 정부를 굉장히 이제 제약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이제 연준 의장을 형사조사를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시민의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다 그런 거에 의한 이제 쌓인 불만인 거죠. 그래서 이 테크노크러시의 경향이라는 게 지금 지구화와 동시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고, 그래서 시민들은 민주적인 효능감을 잘 못 느낀다라는 거, 어떤 정부든 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가 정부를 잡으면은 진보를 최대한 잘 공격하는 보수 미디어가 잘 팔릴 수밖에 없고, 보수가 정부를 잘 잡으면 보수를 최대한 잘 공격하는 진보 미디어가 팔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정치적인 논쟁을 주도를 하면서, 그리고 정당이 그거를 따라가면서 지금의 양극화된 위기라는 게 온다라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못하는 정부,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 제대로 시민과 커뮤니케이트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 위기를 구성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결국은 저는
세밀한 단계를 거치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정치적인 조직화를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디어와 시민, 그 다음에 정부 이렇게 삼각관계로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 외에 중간에 굉장히 많은 매개 조직들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사회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정당이라든가 특히 이제 정당이 실질적으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시민의 논리들을 먼저 선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구체적인 이익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면서 논의를 주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31페이지 여기에 매개 조직을 인터미디어리 바디인데 인터미디에 바디라고 쓴 건 오타고요. 어쨌든 이 매개 조직을 강화하는 방식의 개혁이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컨대 뭐 신생 정당이 지금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당에 대한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에 양극화된 걸 필기 위해서는. 그래서 비례제를 강화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구를 못 없앤다면 뭐 순위 투표제라든가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정당 활동이 더 정당의 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좀 더 온건한 경쟁이 강화되는 개혁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저는 한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많은 크기의 성과를 거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현재 전 세계적인 위기를 함께 경험하고 있지만 뭐 나름의 방법을 찾아서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차분히 하나하나씩 공론장을 극복하는 방식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원래 기대했던 것처럼 좀 일단 두 가지 점에서 좀 시야가 넓게 좀 보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좀 세계사적으로 전체 민주주의 위기가 있고 상당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좀 문제를 좀 인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해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상당히 좀 말씀을 해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견이 겹치기도 하는데요. 결국 국민이 좋은 퍼블릭맨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또 그것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도 경쟁의 장이 없으면 안 되니까 경쟁이 공개적이고 이게 좀 치열한 또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조원빈 선생님하고 어떤 의견이 결국 겹치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게 이제 단순하게 어떤 국민들이나 공민들이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넘어서 실제로 가능한 어떤 조직이라고 할까, 실제로 유효한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정당으로 다시 이제 문제가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정치학 분야에서는 정당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정당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견해들을 많이 밝혔지만은 실제 현장에서는 국민들이 정당이 뭔지를 잘 모르고, 첫째는. 두 번째는 정당이 움직이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정치 현실에 아주 딱 밀착돼서 두 개의 정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정당이 있고 실제 돌아가는 정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공천 헌금 사태를 보니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뭐 의미 있는 지적인데, 이게 이제 한 커플 더 들어가서 정당은 또 어떻게 이렇게 아마 얘기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제 현재 한국 정치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우리 정치 자체에서 어떤 문제를 조망하는 그런 견해와 세계사적으로 실제로 이런 민주주의가 어떻게 부식되는지를 보면서 한국 정치를 보는 방식을 두 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상당히 겹치면서도 동시에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민주주의 전체를 움직이는 원리에서 볼 때 이게 우리가 12.3 비상계엄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인호 교수님께서 발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이인호입니다. 위공 선생님은 제가 평소에는 잘 살아계실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인사드린 바가 없는데 책을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위공 선생님이 진지하게 느끼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그 가치가 오늘 추모하는 이 자리에서 위험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주제 발제가 굉장히 무겁다고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런 위공 선생님의 추모 세미나에 제가 작은 발제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먼저 이제 헌법을 하는 사람인데 헌법하고는 아무래도 정치하고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헌법은 제가 이해하는 헌법은 이제 시스템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잘 작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장치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그동안 쭉 공부해 오는 것이긴 한데 두 분하고 앞에 두 분 발제하고 제가 좀 다른 게 결국은 이제 12.3 계엄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조은빈 교수님께서는 이걸 12.3 구테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셔서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크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비상대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주어져 있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쿠데타라고 성격을 규정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오히려 그걸 기하로 해서 의회가 거대 야당이 저는 연성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봅니다. 시각의 차이가 큽니다 지금. 그다음에 하나는 조석주 교수님은 12.3 계엄으로 인해서 민주주의 위기가 초래됐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그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로 그 위기가 종결되었다라고 보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종결된 비상사태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가지고 내란이라고 계속 이렇게 선동을 해서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위기다라는 것이 이제 제 기본 생각입니다. 다만 왜 12.3 비상계엄 조치가 있었는가,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행사했는가 하는 그 배경을 조금 이제 길게 보면은 뭐 그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배경을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배경이 긍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배경이 정치적 배경이 오히려 그 비상계엄을 촉발하게 만든 그 정치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 자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지난 1년 길게 보면 이제 1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런 정치 과정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 배경에는 그 전 단계에 있던, 그러니까 뭐 수년간의 어떤 정치 과정도 함께 있긴 합니다만은 짧게만 보면 이제 12.3 비상계엄이 발동되고 그 다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고, 탄핵 소추를 하면서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면은 권한이 정지되어 버립니다. 이게 세계 유례가 없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된 상태로 국가적 위기를 맞았고요. 그런데 대통령도 권한 정지를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한 18일 만에 권한 대행까지 권한 정지를 시켰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저는 이게 의회 구태타가 아니면 뭐냐 이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탄핵 정국에서 나름대로 제 헌법의 관점에서 제가 바로온 관점에서 비판적인 글도 좀 쓰고 하긴 해왔습니다. 제가 그때 우려했던 거는 만약에 이건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앞부분에 좀 이론적인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여러 헌법 교수들이 우리 지금 현재 정국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 과정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아까 조숙 교수님께서 대의민주주의에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헌법학 쪽에서는 정치 과정의 실패가 일어났고 결국은 다수의 의사에 의해서 자유주의, 법치주의 원리가 붕괴되는 상황, 이게 이제 정치 과정의 실패라고 일단은 가볍게 규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정치 과정의 실패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과정의 실패를 어떻게 보면은 복원한다고 할까요?
복원하는 역할이 주어져 있는 게 헌법재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헌법재판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도적으로 지금 기존의 사법권을 두 개로 쪼갰습니다. 현행 87년 체제에서 두 개로 쪼개다 보니까 하나는 대법원, 하나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법원에 비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헌법재판소가 아주 그 민주적 취약성에 반대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탄핵 심판인데, 저는 민주주의의 정치 과정의 실패를 헌법재판소가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았다. 오히려 그와 더불어서 헌법재판소도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저는 자유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결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국회는 저는 예상했었습니다. 예정했던 대로 입법 독재로 나아갔습니다. 아주 무도하게 지금 입법 독재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전에는 저는 헌법위헌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약간은 주춤했습니다. 정치인들도 국회도. 그런데 지금은 위헌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의 선을 전에는 넘었다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헌법의 선을 아예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지금 가장 심각한 위기다라고 봅니다. 저로서는 의회 쿠데타가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막지 못한 그 실패의 원인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뭐 목차에 장황하게 목차를 표현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내용은 헌법의 이기 1해서 2장에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 실패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긴 해서, 다만 저는 이제 당시의 상황들을 조금 헌법학의 언어로 이렇게 서술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실패 이후에 입법 독재가 생겨났고, 그 전에도 입법 독재의 양상은 있었지만 어쨌든 아주 이제 대놓고 이제 입법 독재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헌법이 위기 2 제3장에서 제가 입법 독재와 사법권의 침해라고 해서 이제 입법 독재의 양상을 지금 조금 설명했습니다. 먼저 대통령도 선출 권력 우위론이라고 하는 우리 헌법학에서 제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입니다. 이론입니다. 선출 권력 우위론이라는 처음 들어봤는데, 우리가 권력 균형을 이야기하면서 선출 권력이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30몇 년 헌법 공부했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선출 권력 우위론을 설파를 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설파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게 점점 무너져 가는구나, 그냥 권력 균형이 무너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직감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선출 권력이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그렇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 권력 균형을 checks and balance가 이루어지게끔 설계를 해놨었는데, 저는 그 설계에 흠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지금 5장에서 설명해놨는데요. 그걸 조금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행 87년 체제의 권력 균형에 흠결이 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걸 정치권이 아주 잘 교묘하게 잘 이용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는 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선출 권력 우위론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증명이나 하듯이 의회가 대법원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치적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법부를 개편하려고 했죠.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대법관을 지금 현재 13명인데 대법원장을 빼면 12명입니다. 이것을 26명으로 2배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2배로 늘려서 현 대통령 하에서 모두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법부는 완전히 장악됩니다.
아직은 지금 대법원이 버팁니다. 저는 왜 이렇게 버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대법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혹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소원을 도입해서 재판소원은 이제 헌법재판소하고 이 재판소원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기 어려울 텐데 이제 재판소원이란 간단합니다. 지금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간섭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재판소원이 도입된다는 의미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그 길을 열겠다는 겁니다. 그건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은 대법원을 헌법재판소 아래에 두는 겁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그 헌법적 위상은 병렬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관도 상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교묘하게 그렇게 설계했던 겁니다. 87년 체제에서. 저는 이제 분리시키면서 사법권을 두 개로 쪼개면서 그때 새로 생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대법원을 상위에 올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타협을 했던 것이 병렬적으로 놓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헌법재판소 구성을 3명으로 쪼갰습니다. 대통령이 3명 지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하고 국회가 3명 선출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을 이렇게 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마치 권력분립의 원칙의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저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권력분립이 아니라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는 이 기관을 구성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은 사법부가 독립이 되려면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승인하는 방식이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이 그런 방식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과 국회가 가진 민주적 정당성을 함께 몰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두 정치 권력에 대등한 사법권이 형성됩니다. 이걸 저희들은 그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구성했는데 별도로 떼내면서 헌법재판소를 이상한 기형적인 방식으로 구성을 하다 보면서 헌법재판소는 그야말로 특정 정파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 헌법재판소라고 보기보다는 특정 정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9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정치 과정의 실패를 차단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제도적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막강한 헌법재판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을 구성할 때 전혀 민주적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구성했던 것이 우리 87년체 헌법체제의 실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교정하지 않으면은 이 상황은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정당의 사람들에 의해서 탄핵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자기 정당의 사람들이 배신하지 않았으면, 배신이라고 표현하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소추가 될 때 자기 사람들에 의해서 탄핵 소추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정당의 사람들이 이탈하면서 저쪽으로 붙은 겁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권한이 정지되죠. 이 상황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리라고 나는 봅니다. 지금의 대통령도 저는 5년 중에 2, 3년 지나면은 권력 힘이 빠지고 새로운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여당의 안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충돌을 합니다. 지금도 뭐 충돌한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노골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때 되면은 다시 또 한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으면은 정치적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제 우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연스레 그 전에 헌법 위기 3은 이제 입법 독재를
죄송합니다. 막 서두 없이 제가 이야기를 해서 아까 제가 헌법위기 3장에서 이제 사법권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가를 잠깐 하다가 넘어갔는데 아까 재판소원 이야기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판소원을 도입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결정은 안 됐는데 이제 지금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꼭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소원을 도입해서 대법원을 헌법재판소 아래에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헌법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로서 헌법을 교정할 수 없는 것인데 헌법의 선을 넘는 수준이라 지운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이거 보면서 야 정말 참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용감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잘 아다시피 내란 전담 재판부를 별도 설치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과됐고, 그래서 별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재판을 가지고 특정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를 국회가 사실상 만들어서 물론 자기네들이 임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법을 만들어서 새로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특별한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국회가. 저는 이 자체도 입법권이 할 수 없는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그런데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선을 아예 지운다는 생각 같아요. 어쨌든 그것이 이제 우리 입법 독재가 지금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을 우리 지금 겪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개 있었겠습니다만은 민주적 공론장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언론 자유와 그게 대표적인 이 목차에도 소개해놨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입니다. 이 방송 3법 개정안은 방송이라고 하는 이 매체를 물론 지금은 많이 그 영향력이 떨어졌습니다만 여전히 국민들한테 영향력을 가진 매체잖아요. 방송을 특정 세력에게 방송 편집 권한을 그냥 떠먹여 주는 겁니다. 법률로.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방송 3법을 개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곧 시행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알다시피 미디어 규제기구라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인데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시켰습니다. 아예 해체시키고 새로운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인가요? 예, 그걸 별도로 구성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새롭게 구성해서 한 명, 두 명 남아있던 분들이지만 그래서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새로 구성돼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 중에 그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을 이제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짜 뉴스를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법인데요. 이것은 지금 다른 외국의 언론단체나 미국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합니다. 미국의 문제 제기하는 미국 국무부가 문제 제기한 이유는 통상 마찰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돼서 그리 되면은 결국은 정부가 검열을 허용하는 겁니다. 가짜 뉴스라는 이름으로 검열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떨 때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또 엄청난 가징금이나 행정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 대상에는 기존의 미디어 언론뿐만 아닙니다. SNS를 비롯해서 유튜브를 비롯한 이런 전 플랫폼들이 다 여기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을 장악했다는 소리밖에 아닙니다. 다른 국제 언론 단체도 이걸 우려하고 있죠. 내가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은 결국은 이제 헌법 위기 3인데 이게 입법 독재를 통해서 법률로서 대한민국의 이 민주적 공론장을 해체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는 이미 거의 성공이 돼서 지금 곧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위기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 헌법에 저는 제도적 원인이 좀 있다고 봤습니다. 현행 87년 헌법 체제 안에 그것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권력 균형에서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교차 상태에 빠지죠.
그래서 교착 상태에 빠질 때 여러 대통령에게 여러 비상대권을 주어지기도 합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거는 국민투표 부의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국민투표 부의권인 것은 대통령만이 가진 건 아닙니다. 국회하고 대통령이 충돌할 때,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그때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국회를 우회하는 겁니다. 국민한테 바로 정책 결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국민투표 부의권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왜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었던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동원하는 계엄보다 이게 훨씬 더 본인의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헌법에 주어져 있는 좀 더 부드러운 권한 행사인데 이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거는 당신 본인의 판단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비상 계엄이라고 하는 조금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교착 상태에서. 아쉬운 거는 대통령이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당시에 반대되는 야당과 왜 타협을 못 했는가 하는 정치적 아쉬움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내란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사법부가 개입해서 네가 틀렸어라고 단죄를 할 수 있는가? 우리 이제 헌법에 사법자재 이론이라는 게 있고 또 통치행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도 인정하는 것이고 독일도 인정합니다. 미국은 정치적 문제다라고 political question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지나치게 두 정치 간의 그 권한 권력 갈등의 문제는 사법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괜히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제 정치 문제다라는 이름으로 각하를 시켜버립니다. 그냥 어떤 그런 이슈가 생기면은 또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는 레귤ung스 악트라고 해서 통치행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사법부가 개입하지 않는 거죠. 우리 대법원도 이 통치행위 법리를 적용해서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송금에 대해서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그런 법리가 형성되어 있고, 또 우리 헌법재판소도 실제로 그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이라크 파병, 국군을 해외에 파병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하시키죠. 이 건도 저는 사법부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주 용감하게 파면까지 시켰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좀 우리 헌법의 그 제도적 결함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대통령이 정치적 교착 상태에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은 대통령의 권한이 바로 정지되는 거, 이거는 국가 시스템을 위기에 빠뜨리는 거거든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그런데 어쨌든 그게 우리 헌법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왜 이게 들어왔는가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 조항을 바꾸지 않으면은 계속 국회와 대통령의 권력과 국회 권력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 충돌을 해결할 때 균형이 깨어져 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헌법적인 그 결함들을 조금 정리를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헌법적 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제가 믿고 있는 마지막 보루는 법관의 용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는 이미 정치화된 것이고 현재 대법원은 그나마 버티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아까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서, 그래서 법관들이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결국 하나는 주권자의 시민들이 깨어있는 각성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치겠습니다.